그 밑에 있는 회사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발행도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네, 네. 그러면서 이제 막 신용경색이 와가지고 난리가 나는 네, 네. 그런 형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미분양이 날 것도 같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강원도에서 빡 때려버리니까 이게 그냥 뭐 그때는 정말 엄청난 일이 계속해서 거기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될 거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앞당겨서 막 지금 계속해서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네. 4시간을 못 견디고 주저앉아 버렸죠. 그런 정도로 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른바 신뢰의 문제가 예, 그렇죠.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거.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만 안 생기면 돼. 음. 이렇게 정부가 아무 생각이 없구나. 음. 그거 일단 하면 안 돼. 뭐든지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네. 안녕하세요. 선대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입니다. 자, 이정우 센터장님 모시고 다시 경제 이슈 브리핑 좀 할 텐데요. 지난주에 사실 라이브 방송에 모시려고 했다가 몸살로 몸져 누우시는 바람에 제가 부랴부랴 다른 주제로 이제 대체하고 오늘 모셨습니다. 오늘 라이브 방송은 아니고요. 최근에 레고랜드 사태 좀 터져서 이게 뭐 채권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게 굉장히 뭐 이 신용 경색 현상마저 나타날 정도로 이거 진단 한번 해보고요. 예. 센터장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몸은 좀 많이 좋아지신 건가요? 예, 괜찮습니다. 자, 레고랜드 사태 뭐 이게 도대체 어디서 발단이 된 건가요? 예.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레고랜드라는 네. 이제 이 놀이시설이 네. 있는데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강원도 중도개발공사라고 하는 것을 만듭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중도개발공사가 이제 PF를 일으키기 위해서 특수목적법인 하나를 만들게 되고요. 네, 네. 거기에서 2,050억 원의 돈을 이제 PF로 해가지고 동원을 하게 되죠. 그리고 PF라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자인데, 그렇죠. 예, 예, 그 보통 이제 이런저런 개발 사업을 할 때 그 개발 사업 창출되는 수익을 담보로 해서 유동화된 자금을 유동화된 어음으로 팔고 담보로 이제 자금을 이제 조달하는. 그러니까 쉽게 방식인 얘기하면 거죠. 이런 거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아파트를 이게 네. 한 단지를 만든다. 그러면 이제 땅은 이제 건설회사에서 그 은행에 가서 이제 빌려가지고 땅을 네. 사고 네. 그 다음에 건물을 올리면서 거기서 중도금 들어온 거 가지고 뭐 또 건설하고 뭐 이러는 형태로서 많이 했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는 것보단 여러 금융기관들이 하나의 이 채권단을 만드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돈을 빌려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땅을 사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토지 작업을 하고 네. 그 다음서부터 이제 올리면서도 계속 이제 이게 그 돈을 갖고 하고 중도금 들어오면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원래 이게 네. 이 빌려줬던 데다 갚고 이러면서 이제 계속 네, 가는 네. 거예요. 자금 수요 필요하면 그렇죠. 또 땡겨 이제 쓰고.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게 이제 PF단이라고 하는 걸 구성하게 네, 되는 네. 거거든요. 그게 이제 가장 간단한 형태고 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이제 그 레고랜드를 만들기 위해서 PF단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돈을 빌려서 2,050억 원을 빌려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고요. 네. 그거에 대한 지급 보증을 강원도가 쓴 형태가 됐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레고랜드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운영이 잘 돼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고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생기는 이익을 가지고 이자도 주고 원금도 갚고 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뭐 생각만큼 잘 되지를 않은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그쪽에서 받고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니까 네. 강원도에서 지급 보증을 해줬으니까 강원도에서 이걸 이제 이 전부 다 갚고 그 다음에 이게 운영이 정 안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거를 뭐 다른 사람한테 더 싸게 매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강원도에서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강원 중도개발공사라고 하는 데를 그냥 이 법원에다가 네. 회생 신청을 해버리고 직업 보증은 예, 그렇죠. 지급 보증은 우리 못하겠다. 못하겠다. 네. 우리 그거 못하겠으니까 네. 뭐 알아서 해라. 뭐 이렇게 네.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금융시장 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황당하죠, 지급 보장을 했는데 그것도 네. 강원도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네. 지급 보증을 했는데 지급 보증한 거를 갚아주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이제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사실 PF 지자체가 그 지급 보증을 하는 이유가 이제 사실은 그
자금을 빌릴 때 예. 지급 보증 지자체는 사실 우리는 이제 정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쉽게 말해서 정부가 보증한 거기 때문에 이건 뭐 돈 뜯길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우려가 예. 낮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유를 싸게 빌릴 수가 있어서 그렇죠. 이제 보통 예, 예. 지급 보증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자체가 나 배째라 해버리는 배째라 해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네. 이제 이게 굉장히 황당해졌고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채권 시장 이런 데서도 강원도가 돈을 안 갚는데 이게 됐잖아요. 그러면 강원도와 똑같은 수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채권들 이런 것들은 다 이제 거래가 잘 안 되는 형태가 되고 네. 그 다음에 또 거기에서 뭐 채권을 발행한다 그러면 누가 그걸 인수해 가겠습니까? 이게 뭐 이거 혹시 또 부도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니까 그렇게 되고 거기에다가 그런 강원도 이런 데의 신용등급이 트리플 A 이런데 그게 안 되다 보면 그 밑에 있는 회사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발행도 안 되고 이렇게 돼버리는 형태가 네, 되죠. 네. 그러면서 이제 막 신용경색이 와가지고 난리가 나는 네, 네. 그런 형태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뭐 몇 가지 문제들이 이제 연쇄적으로 지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기존의 지자체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발행한 채권들이나 뭐 ABCP 요번에 이제 문제된 형태 특히 이런 것들은 특히나 이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예, 네. 예, 예.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아니 지자체가 보증해 주는 것도 이건데 일반 회사에서 그냥 발행한 건 어떻게 되는 거지? 그거는 뭐 당연히 이제 뭐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아니 거기다가 또 사실은 이제 지난 부동산 하락기 때도 이런 현상이 뚜렷이 나타났는데 아파트 사업 개발 사업, 아파트 건설 사업을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 방식으로 사실 이 ABCP를 발행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예, 그렇죠. 그게 탈이 났는데 지금 부동산 경기 침체 뭐 늘어지는 거 다들 눈앞에서 보고 있으니 안 그래도 저거 위험해질 수 있다고 불안해 했는데 거기에다가 딱 때려버린 거죠. 지금 완전히 거의 기름을 끼얹은 격이 예. 돼버린 거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거기에서부터 불이 나면서 난리가 난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전에 부동산 하락기 때는 부동산 PF를 주로 했던 저축은행들이 다 골병이 들어버리는 형태가 네, 네. 됐잖아요. 그러면서 다 퇴장을 해버리는 형태가 됐는데 네. 그런 그 기업까지 있다가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이게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키면서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네. 거죠. 지금 그런데 추가로 뭐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뭐 증권사라든지 건설사들이 이제 PF 형식으로 돈을 많이 끌어다 썼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 이쪽으로 다시 불이 옮겨 붙지 않겠냐. 예. 뭐 이런 이제 걱정들이 이제 커지고 있는데 특히 사실 이게 이제 미분양 물량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지난 그 부동산 하락기 때는 문제가 불거졌는데 예. 지금은 사실 뭐 미분양이 뭐 단기적으로 늘어났다고는 해도 여전히 뭐 크게 한참 늘어나 있을 때 비하면 크게 늘어나 있는 상태가 그렇죠. 아니거든요. 예. 근데 벌써부터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네. 왜 특히 이제 증권사와 건설회사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에 부동산 하락기 때에 이제 저축은행들이 부동산 PF 때문에 네. 문제가 생겨서 다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증권회사들도 그렇고 어떤 개념들을 제일 처음에 갖고 있었냐면 부동산 PF 이꼬로 저건 부실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고 저거 하다가 보면 큰일 난다 라고 해서 거의 대부분들 손을 안 대는 형태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처음에 한두 증권회사에서 이제 손을 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그쪽에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이게 리스크 관리만 잘하면 된다. 이게 이 저축은행들이 망한 거가 부동산 PF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따른 리스크를 잘못 관리했기 때문인데 리스크를 잘 관리하면 된다. 이렇게 이제 간 거죠. 그리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어요. 증권회사 앞에서 선두했던 회사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메리츠 증권 이런 데가 그걸 했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서부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증권회사들이 주식 수수료 영원히 제로 이렇게 가지고 네, 평생 제로. 네, 평생 제로. 증권회사가 수수료를 갖고 먹고 사는 데인데 주식 수수료를 안 받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딴 데서 어떻게 벌어야 보면 되는군요. 그게 없는 거잖아요. 수익 네. 모델이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 그렇게 해서 수익 이제 뭐 회사가 굉장히 어렵고 그러는데 보니까 어느 놈인가가 돈을 벌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돈을 버나 했더니 이제 부동산 PF를 가지고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서부터 한두 군데씩이 계속 더 참전에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군데서 돈 벌었다고 소문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다음 주자 네, 계속 네.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가보면 이제 뭐 가장 보수적인 데까지 다 뛰어 들어오는 형태가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처음에 한두 군데가 했을 때는 물건이 굉장히 우량한 물건인데 그러니까 리스크는 별로 그렇게 없는데 이게 수익률은 굉장히 높은 그런 것들을 했어요. 네. 근데 참가자가 40개, 50개가 막 되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리스크는 엄청나게 높고 수익은 굉장히 작은 거 이런 네. 것까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사실은 뭐 계속 장기화된 어떤 부동산 시장의 상승세 때문에 뭐 이거 지금 해도 된다 뭐 이런 분위기들이 사실 증권사에서도 계속 있었던 그렇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거의 뭐 작년도 이렇게 해서 했을 때는 보면 난리가 아닌 형태가 된 거죠. 막 네. 리스크 이런 거 관심도 별로 없고 네. 그냥 아무튼 뭐 수수료 얼만큼 되는지 이거 가지고 이제 막 따져가지고 막 난리를 치고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 네. 그렇게 된 상태에서 금리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이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막 미분양이 날 것도 같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네. 근데 거기에다가 한 방을 그냥 강원도에서 빡 때려버리니까 이게 그냥 뭐 난리가 나버리는 형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증권회사는 그렇게 어렵죠. 그 다음에 이제 건설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건설회사들이 이거를 만들기 때문에 부동산 PF를 거해가지고 이제 건설회사들이 거기에서 또 돈을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하다가 부동산 PF가 더 이상 연장이 되지 않거나 아니면 뭐 거기에서도 돈이 조성되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그 건설 사업이라고 하는 거를 중단을 시켜버리든지 아니면 이번에 저 등촌주공 보는 것처럼 등촌주공 이 건설하고 있는 회사들이 자기네 돈으로 일단 메꾸고 계속해서 갖고 가야 되고 이러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소형 건설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부도설이 지금 계속 그렇죠. 그러면 들고 있죠. PF 통해 가지고 하던 그 아파트 이런 거 더 이상 못 짓는 상태에서 그대로 스톱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 건설회사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들어간 거 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못 견디는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엎어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이제 됐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국내 사실 지금 뭐 부동산 경기가 이제 급락하면서 안 그래도 이제 건설업체들 뭐 이제 앞으로 몇 년 동안 되게 고생길이 열려 있고 이제 뭐 실적 악화는 말할 것도 없고 자금난에 시달리는 업체들이 이제 되게 많아지는 상황인데 이게 이제 벌써부터 이렇게 돼버리면 사실 뭐 이게 레고랜드라는 사태 때문에 원래는 조금 한 뭐 예를 들면 1, 2년 후부터 1, 2년 정도는 조금 더 있다 발생할 사태가 앞당겨서 조금 더 일찍 그런 위기들이 본격화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신뢰를 중심으로 해서 서로 엮어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신뢰가 한번 무너지는 순간이 되면 그때는 정말 엄청난 일이 계속해서 거기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그 신뢰를 무너뜨려버린 형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될 거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앞당겨서 막 지금 계속해서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놔뒀다라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이렇게 쭉 진행이 되면서 올라가는 형태가 될 텐데 이건 갑자기 이렇게 팍 튀어버리는 형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그런 그 상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런 형태가 되면요 이제 앞으로 어떤 게 되냐면 증권회사는 돈 빌려주지 마라 이런 이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서부터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증권사들도 지금 주식시장이 동시에 이제 침체가 되니까 가뜩이나 수수료 수입 등등 해서 이렇게 지금 줄어들어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까지 터지면 더 위험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부동산 PF라고 하는 것이 이게 규모가 굉장히 크거든요. 하나만도 몇백억씩 되고 큰 거는 뭐 몇천억 단위로서 일단 되기 때문에 그게 한번 문제가 되면 굉장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보면 선순위, 중순위, 후순위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잘못돼가지고 문제가 됐다. 그러면 이거를 다 팔아가지고
이게 이제 청산, 청산해 버렸을 때 누가 먼저 갖고 가냐 이걸 가지고 이제 채권의 하거든요. 우선순위가. 근데 이제 우선순위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만큼 금리가 낮게 되죠. 맨 후순위 되면 위험을 좀 안는 거니까 금리가 높게 되고 이렇게 가는데 이게 어느 순간서부터 보면 부동산에 대해서 리스크라고 하는 거를 별로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후순위로서 이렇게 밀고 가는 형태가 됐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업장이 잘못돼가지고 이거를 나중에 청산해서 어떻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에서부터 엄청난 부실이 발생을 하고 근데 그거를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태가 돼버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이러는 구조 이게 지금 돼 있다라고 먼저 봐야 되는 거죠. 지금 그 일부 증권사들 경우에 이제 이것 때문에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라고 이제 뭐 루머가 돌고 그냥 단순 루머 같진 않던데 사실. 그 어쨌거나 이제 또 자기네들 문제 없다고 또 해명 보도 자료도 내고 막 이런 사태가 벌어지더라고요. 실제로 어느 정도 그 위험해질 수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이게 한번 까딱 잘못되게 되면 얼마나 취약한가 하는 거를 보여준 사례가 옛날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막 나고 그랬을 때 그때 이제 동서증권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그게 업계 4위 정도를 했던 회사인데 어느 날 그때 이제 대주주가 극동건설이었거든요. 극동건설에서 우리가 극동건설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하는 차원에서 동서증권을 매각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에 나왔어요. 그 경제지에 나왔는데 그날 부도가 나버렸습니다. 왜 그날 부도가 났냐? 그냥 지금 생각해 보면 뭐 그게 뭐가 문제야? 뭐 그래서 그 증권회사 팔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뭐 누군가가 그래서 다시 사고 하겠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보도가 나니까 어떤 생각들을 했냐면 야 도대체 동서증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길래 대주주가 팔려고 하겠냐 이래가지고 9시에 시작하면서부터 돈을 빼나가기 시작했는데 4시간을 못 견디고 주저앉아 버렸거든요. 그런 정도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부동산 PF 해가지고 어렵다 뭐 이런 회사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지나가서 막 이렇게 메꿔 간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 금융 이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상대편을 못 믿는 형태가 되면요. 그 다음서부터는 돈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증권회사가 돈을 못 구하면 그래서 그 결제를 못하는 형태가 되면 그 다음서부터는 굉장히 어려워지고 뭐 이렇게 넘어가 버리고 그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 이렇게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고객들이 맡긴 뭐 예수금 이런 것들도 쭉 빠져나갈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고객도 또 펀드런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고 또 이제 가장 또 문제는 뭐냐면 부동산 PF나 이런 것들이 망가지는 형태가 되면 그건 이제 대부분 자기 자본으로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면 자기 자본에서 그대로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게 이제 몇 군데 정도만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자기 자본을 거의 다 까먹어 버리는 형태가 자본 잠식이 된다. 그렇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그하고 그 전에 이제 보면 증권회사나 이런 데에서는 이제 그 일정하게 자기 자본에 비해서 비율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 금융회사들이니까. 근데 그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굉장히 복잡해지는 형태가 될 뿐만 아니라 많은 그 주주나 뭐 그다음에 이제 또 뭐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형태가 되다 보니까 이게 견디지를 못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데 한두 군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도미노처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다른 증권사는 괜찮나? 또 그렇죠. 다른 데는 괜찮나? 뭐 이런 이른바 신뢰의 문제가 그렇죠.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형태가 되냐면 삼성증권이나 그다음에 또 뭐 은행이 대주주인 증권이나 이런 데는 뭐 괜찮을 것 같은데 뭐 막상 안 되면 또 누군가가 아무튼 은행에서 그 자본을 넣어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뭐 개인이나 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대주주인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저거 어떻게 하라 되지? 뭐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불안해하기 때문에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증권사 말고 뭐 카드 회사들 뭐 이제 여전사라고 많이 하는데 여신 전문 회사 그런 쪽에서도 돈을 많이 댄 모양이 돼요. 그렇죠. 부동산 PF 할 때에 그 여러 금융기관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이제 이 금융기관들도
그동안에 보면 금리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부동산 PF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수익을 보존하고 하는 형태로서 계속 갔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마찬가지로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는 형태가 되면 자기 자본이 그만큼 이제 묶이거나 그 다음에 또 뭐 부실이 돼버리거나 이런 형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지금 이렇게 뭐 그동안에 부동산 PF나 이런 것들을 안 했던 금융기관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땐 거의 없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의 이게 그 금액의 다소 정도일 뿐이지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했기 때문에 네. 그에 따라서 부실이 만약에 발생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사실 뭐 약간 뭐 좀 뭐 다른 이야기 들 수도 있지만 그 이른바 이제 부동산 그 가격이 이제 계속 오르면서 이제 증권업 그러니까 증권사들도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런 부동산 PF 관련한 그런 사업들 갖고 와서 이제 거기에서 남겨 먹어야 되니까 네. 그쪽 애널리스트들 몸값이 많이 올라갔죠. 예,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그 애널리스트들은 또 이제 부동산 시장 이제 화랑이니까 계속 사실 부동산 시장 이제 거품을 부풀리는 펌프질하는 그런 역할도 그러니까,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 그 어떤 증권회사에서 리서치 예. 센터장을가 그 다음에 경영기획본부장을 겸했었는데요. 네, 그때 제가 보너스 네, 이거를 그러니까 성과급에 의한 보너스를 지급을 할 때에 네, 제일 많이 준 경우가 네. 한 사람한테 70억을 줬던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 본부에 140억을 줬던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뭐 하는 본부였냐면 부동산 PF 하는 데였어요. 헐. 그런 것들이 벌써 한 길게 보면 7, 8년 넘게 거의 10년 동안 계속돼 왔기 때문에 네, 증권회사들이 거기에 몰입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가 그때 그거 하면서 사장님들을 보면 어떤 거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야, 법인 영업한다고 해가지고 뭐 무슨 투신사 뭐 국민연금 이런데 맨날 쫓아다니면서 이 접대하고 해본들 그래 그렇게 해서 너희가 1년에 얼마 버니? 기껏 해봐야 1년에 뭐 많이 번다고 그래봐야 30억, 20억 이 정도잖아. 야, 쟤네 한번 봐봐 부동산 PF 하는 애들. 쟤네 한 번만 잘 찍어오면 그냥 한 몇백억이. 30억씩 그냥 어. 저 프로젝트에서만 남는데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다가 네, 네. 이게 증권회사 사장님들이 어떤 그걸 갖고 있냐면 매달마다 어느 정도씩의 이익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부담이 프레스를 있죠. 엄청나게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에 보니까 이게 뭐 수익도 안 되고 이게 막 진짜 골치 아프다 이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하나 부동산 PF를 가지고 딱 와서 한 30억 이익을 갑자기 그 달에 딱 찍는다라고 하면 얼마나 걔가 예뻐 보이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증권회사 사장들이 야 부동산 PF가 어디서 찍어올 데 없어? 이거 가지고 이제 계속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어떤 일까지 되냐면 물건을 갖고 왔는데 보면 쿠킹도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계약이 어떻게 돼가지고 이것도 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올라와요. 들익은 상태는 막 그래서 입도 순매하는군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딜도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갖고 오냐. 그래가지고 우리한테 이거 리스크 관리 해가지고 심의위원회 열어가지고 어떻게 통과시켜 달라고 이렇게 그걸 갖고 오냐 얘기하면 그쪽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당신들이 돈을 못 벌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당신들이 법인 영업 무슨 뭐 리테일 영업 이런 거 어마어마하게 벌려놓기만 하고 돈을 이렇게 돈을 못 벌어오니까 이게 대표이사가 프레스를 우리한테 하는 거고 그러면 우리는 하다 말고라도 아무튼 이번 달에 수익을 찍어야 되니까 갖고 와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 당신들 문제니까 당신들이 통과시켜줘야 되지 왜 우리한테 딴 얘기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 리스크 심의하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대표이사가 이거 뭐 그래가지고 이거 당장에 숫자 찍어가지고 이번 달에 적자 내지 않아야 된다는데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야 그러면 앞으로 한번 그 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쿠킹돼서 해가지고 이거 딜 만들어 지금 여기서 우리가 통과시켜 줄 테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버블이 생겨날 때 전형적인 현상이네요. 예, 그렇죠. 그거는 이게 리스크에 둔감해지고 리스크에 둔감해지고 오직 수익만을 쫓아가면서 이게 뭐 리스크가 어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우리가 아무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장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야, 그래, 리스크 있을 수 있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근데 내가 재임하는 동안에만 안 생기면 돼.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그 상태가 된 건데 거기에다 이제 한 방 때려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이거 아이고 이제 죽었구나 뭐 이렇게 이제 되고 이러는 형태가 된 거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증권사들이 뭐 부동산 시장 부풀어 오를 때 경고를 한다거나 뭐 그러기는커녕 진짜 계속 부추기는 식의 네. 논리들 만들어내고 네. 그런 식으로 치어리딩 했을 가능성이 있겠네. 자, 그러면 그 정부가 얼마 전에 이제 이른바 그 거금회의라고 줄여서 이야기한 회의를 열었는데 예. 거기서 이제 뭐 총 유동성 50조 원 규모를 뭐 지원하겠다. 예. 뭐 그렇게 해서 일단 당장 급한 불은 좀 끄는 듯한 분위기인데 이걸로 뭐 완전히 이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나요? 어떻게 보세요? 뭐 성공적으로 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뭐 약해질 수가 있겠죠. 근데 음. 문제는 뭐냐면 지금이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불안한 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게 그 수그러들거나 그러지는 음. 않아요. 음. 이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음. 채권 시장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 보통의 경우라도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네. 후유증이 계속됩니다. 네. 이게 채권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채권을 매수해서 큰 담화로서 매수하고 그러는 기관들이 많은 곳이 아니거든요. 많이 따져보시면 그렇잖아요. 은행 있죠. 그 다음에 증권회사 있죠. 증권회사는 뭐 자기네가 갖고 있는 것보단 중간에 사람들한테 팔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도 거기 끼워넣어주고 보험사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투신사 있고 연기금 있고 이렇잖아요. 그거 다 합쳐봐야 우리나라에서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 뭐 몇백억 단위의 채권을 인수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다 따져봐야 200~300개도 안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가 문제가 생기게 되면 나머지 다 몸을 굉장히 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후유증이 옛날서부터도 보면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가는 그런 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그 세월조차 안 좋으니까 훨씬 더 아무튼 이렇게 된다라고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면 과연 우리나라 정부를 포함해서 이런 쪽이 이거를 잘 핸들링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보면 굉장히 회의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책을 내놓는다라고 하더라도 그걸 진짜로 믿을 수 있고 그렇게 그래서 잠재울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되나? 이거에 대해서 잘 확신을 못 갖고 있어요. 그게 제가 봤을 때 진짜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이번에 레고랜드 가면서 한번 따져보면 그렇잖아요. 강원도가 지급 보증했던 것을 안 주겠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지금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김진태 그 도지사도 제가 알기로는 서울법대를 나와가지고 아무튼 사실을 패스한 사람인데 그러면 그때 상법도 배우고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뭐 상법 이거는 뭐 집어치우고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어음에 이설을 하면 어음 가지고 있는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제를 못하게 되면 이서한 사람한테 계속해서 결제하라고 오잖아요. 왜 그거를 결제해 주겠습니까?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은 많이 없어졌지만 옛날에 보면 은행에서 인보증서라고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돈을 빌린 사람이 이게 돈을 못 갚으면 보증을 쓴 사람한테 와서 그걸 하잖아요. 그럼 보증 쓴 사람은 아니 내가 돈을 쓰지도 않았는데 내가 왜 갚아야 되냐? 나 몰라 배째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그 사람 배째라고 왜 못하냐 하면 배째라고 해봐야 채권 추심 들어오면 자기가 갚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상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급 보증을 해줬으면 당연히 그거에 따른 의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상식인데 그거를 지급 보증을 했던 거를 나 배째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가서 뭐 섭섭밖에 안 나네. 소송이 걸린다라고 하면 강원도는 100% 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하는 거 보니까 야, 그 다음에는 그걸 보면서 금융시장에서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이 정신이 나가지 않는 한은 저렇게 하지 못한다. 그리고 저 아무런 생각이 없고 막 무대포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 문제가 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문제가 났던 것이 언제냐면 9월 28일입니다. 그리고 10월 뭐 10며칠, 20며칠 그 해가지고
토요일 될 때까지도 지금 우리가 방송하는 그 전주 토요일 될 때까지도 정부가 어떤 얘기하고 있었냐면 아이고 지금 뭐 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시끄러운데요. 일단 우리가 그동안에 조성해놨던 채권 안정펀드 그 중에서 쓰지 않은 거 1조 6천억 원이 있는데 그거 갖고 할게요.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금융시장 입장에서 확 돌아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아니 지금 완전히 불이 나가지고 난리가 아닌데 저렇게 한가하게 쓰지 않고 남아있는 돈 1조 6천억 원이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일단 쓰고 그 다음에 그거 갖고 안 되면 한 3조 더씩 계속 조성해가지고 캐피탈콜로 조성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볼게요 라고 얘기하니까 정부가 아무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무능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화가하니까 이제 일요일 날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긴급하게 모아가지고 뭐 50조 조성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렇게 무능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정부가 돈을 어떻게 조성할 거며 그 다음에 그대로 될 거라고는 보증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제 나가게 시작을 하는 거죠. 정부에 대한 불신이 이미 그렇죠. 생겨져 버렸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뭐 지금 이렇게 한다고 한들 그게 진짜로 다 꺼지고 조용해질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보면서 그 김진태 지사가 하는 행태를 보면 그러니까 상식하고 뭐 동떨어진 거 뭐 이런 걸 떠나서 야 우리나라 진짜 정치인들은 정말 경제나 금융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지식이나 이해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그렇죠. 했고요. 이게 그렇게 되면 어떤 사태가 연쇄적으로 벌어지는지 특히 지금같이 엄중한 상황에서 어떤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생길지를 전혀 감을 못 잡으니까 그런 식의 발언을 한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이게 정치적인 어떤 그 쇼를 하겠다는 욕구에 사로잡히니까 그렇죠. 물불을 안 가리는 거죠. 물불을 그러니까 안 가리는 형태가 사실은 최문순 지사도 저는 되게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그 간판 달고 내리 3년임을 하는 동안 뭐 이런저런 진짜 이렇게 수익 나지 않는 사업성 없는 그런 개발 사업들 많이 벌렸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8천억의 이제 부채를 사실은 이제 진 상태였고 그러다 보니 이제 거꾸로 김진태가 새로 들어오면서 김진태 지사는 이제 기존의 최문순 지사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뭐 그 살림을 거들내놨다 이걸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약간의 좀 뭐랄까 쇼잉을 하려고 했던 거죠. 예, 충격을 주는 이제 그런 이벤트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자기가 얼마나 심각한 불장난을 하는 건지 몰랐던 거죠. 그렇죠. 예. 진짜 그래서 너무 황당한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건 이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뭐 센터장님하고 저하고도 그동안 이제 좀 이야기했던 게 국내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결국 이제 부동산에서 이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게 금융권으로 이제 문제가 불이 옮겨 붙을 때 이게 심각해질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사태가 그런 부동산 시장의 그 발화를 좀 앞당기면서 저 사태를 조금 더 심각하게 만들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당연히 그렇죠. 네, 왜 어떻게 그러냐면 일단은 지금 이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부동산 PF 이런 것들은 이게 풀리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야 됩니다. 풀리기보다는 앞으로 보면 계속해서 꼬여갈 겁니다. 왜냐하면 금융회사들이라고 하는 데가 굉장히 그 취약한 그 멘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이게 여기에서 어떤 형태로 문제가 됐다. 그래서 지금은 보면 뭐 이게 그 여러 부동산 해가지고 개발하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좀 뭐 이렇게 삐걱거리는 형태가 됐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발을 안 들여놓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태까지 그 해가지고 돈 빌려가지고 했던데 그 했었는데 그거 올스톱 돼버리는 형태가 되죠. 새로 하려는데 돈 못 구하니까 못하는 형태가 되죠. 이런 형태로서 계속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걸 하려고 그러면 정말 모험을 걸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금리를 더 이렇게 높게 막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떤 데든지 보면 이런 물건을 갖고 오게 되면 그 회사 나름대로의 리스크 그걸 하는 걸 통과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에서 이 리스크를 판단하고 하는 사람들이 여태까지 뭐 잘 되니까 뭐 이렇게 해서의 분위기에서 지금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거를
트집을 좀 잡아볼까 이런 형태로서 계속 가는 거거든요. 두 번째, 증권회사 대표이사 입장에서 한번 보죠. 만약에 이렇게 해서 뭐가 이제 뭐 그 부동산 PF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해서 자기 자본에서만 한 500억, 700억 이렇게 까먹어 버렸다. 그래가지고 전임자가 그것 때문에 이제 이 연임이 안 되고 이게 날아가 버렸다. 그러면 후임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거 일단 하면 안 돼. 뭐든지 하면 안 돼. 왜냐하면 그렇게 리스크가 돼 있는 거를 했다가 이게 뭐 전임자 그렇게 해서 날아갔는데 나하고 이게 어떻게 가겠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몸을 사리는 형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보면 부동산 PF 여태까지 했던 거 연장 안 돼서도 문제가 생기니까 사업장 자체가 엎어져 버리는 형태가 될 수 있고 하겠다라고 하는데 못하는 형태가 될 수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이 안 좋게 된다라고 하면 시간을 두고 부동산 PF와 그 다음에 가계부채 이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이미 시작을 한 거기 때문에 이제서부터는 거기에 대한 리스크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아주 타이트하게 따질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하고는 굉장히 판이 달라져 버리는 거니까 이게 부동산 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돼요. 네, 가뜩이나 가라앉는 부동산 시장도 예. 좀 더 차갑게 식을 가능성이 예, 높고 그렇죠. 특히 건설업체들, 예, 그렇죠. 또 증권사들, 또 이번에도 저축은행들 상당수 문제가 예. 될 것 같고 특히 저축은행은 지금 LTV 비율도 뭐 이제 굉장히 높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금융권에 비하면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여전히 LTV도 굉장히 높은 상태여서 여러 측면에서 참 뭐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상당히 우려감이 듭니다. 예. 자, 하여튼 뭐 이야기 뭐 나눠봤는데 또 아마 최근 사태를 좀 이해하는 데 도움 되셨길 바라고요. 이게 한편으로는 경제 사이클이 바뀌고 또 부동산 거품이 이제 부풀어 올랐다가 꺼지면서 또 나타나는 가운데 불거진 현상이라서 예, 더욱 좀 걱정이 됩니다. 네. 하여튼 뭐 계속 사태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일단 이종우 센터장님 모시고 예,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 좀 점검해 봤습니다. 오늘 설명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